예, 오늘 2부에서 뵙습니다.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내일 지방선거 얘기해야죠. 자, 각 당 메시지를 먼저 살펴보면 여당 국민의힘부터 볼까요? 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선이 정권교체 전반전이면 지방선거는 정권교체 후반전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예. 반드시 승리해 정권교체를 완성하자라고 했고요.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각 지역 공약을 면밀히 검토했고 지역 공약을 중앙에서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방정부도 국민의힘을 믿고 바꿔달라라고 말했습니다. 예. 김기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현장을 한번 다녀보라. 윤석열 정부가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견제하자고 그런다면서 민주당을 비판했습니다. 예. 자, 이어서 민주당 등 야권의 메시지는 또 뭐가 나왔습니까? 네, 민주당의 윤호중 공동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검찰공화국이 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예. 대한민국이 군사독재 시대처럼 특권 계급의 나라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균형을 만들어 주십사 국민들께 간절히 호소드린다라고 했고요. 예. 박지원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은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아프게 심판받았고 성찰하고 쇄신하란 국민의 명령을 받아 쇄신의 길을 찾았다. 민주당 유능한 후보들이 일하게 해달라. 막말 무능 거짓으로 무장한 세력에게 지방정부를 넘겨줄 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기득권 양당 내로남불 정치에 회초리를 들어주시라. 다당제로의 정치 교체가 절실하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제 내일이죠. 자, 전국 차원에서 정권 안정론 또 정권 견제론 두 개가 또 충돌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자, 어디가 더 우세할지 또 이런 프레임 어떻게 보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어느 당에서 집권을 하거나 정권 안정론이 처음에는 집권 초기에는 우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정권 견제론이 되려면은 이 정권에서 뭔가 한계 좀 있어야 되는데 20일 됐죠. 이제가 20여일. 출범했을 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견제하고 자시고 할 게 지금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견제해야 할 사유를. 그래서 들고 나온 게 이제 또 검찰공화국 프레임인데 이 프레임 갖고 지난 2년간 이 프레임 밀어붙이다가 결국 정권 날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프레임 자체가 이게 허구와 픽션으로 이제 짜여진 거고 그 세계에서 갇혀 버린 것 같아요. 예. 문제는 뭐냐면 이것들이 자기들의 강성 지지층 밖에서 소구력을 갖느냐라고 했을 때 딴 분들은 저 사람들 아직 정신 못 차렸는데 아직도 저 세계에서 헤매고 있네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 견제론을 얘기를 하려면은 좀 더 좀 합리적인 근거를 좀 들고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권 안정론이 힘을 얻을 것이고 정권 견제론의 근거가 좀 약하다라는 평가. 자, 김성현 소장님은? 뭐 여론조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나는 흐름은 정권 안정론이죠. 그러면 이제 전체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이 전체 지역에서 다 앞서야 되는데 또 이번에 장관 인사의 과정이나 쭉 이렇게 지켜봤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부터 협치를 하겠다는 모드가 강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선의 연장전으로 생각하시면서 좀 표가 갈라지는 경향도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저는 정권 안정론이 좀 우세한 가운데 민주당으로서 뭐 읍소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최소한의 힘을 남겨주십사라는 부탁을 지금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내일 좀 지켜봐야죠. 김수민 평론가는? 네, 마지막까지 결정을 못하신 분들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요. 이게 지역이나 연령대, 직업별로 좀 양상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중앙 차원의 담론을 더 중시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지역 차원의 담론을 더 중시하실 분들이 있을 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어느 쪽이든 간에 예를 들면 중앙 차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권 안정을 너무 얘기할수록 여당에 대해서 좀 불신이 생길 수 있고 그렇죠. 거꾸로 정권 견제를 너무 얘기할수록 견제를 하는 것에 대해서 또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막판에 부동층 유권자들 사이에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또 남은 것은 지역 고유의 차원에서의 저울질일 겁니다. 뭐 지역의 발전이라든지 혹은 누가 더 나은 일꾼인가 이런 부분들이 또 막판에 이제 부딪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투표 우리 유권자들이 또 어떤 선택을 할지 내일 이 시간에 또 확인을 해보죠. 자, 이어서 특별감찰관, 그러니까 대통령 주변 인물에 대해서 감찰을 담당하는 건데 이제 이번 정부에서 이제 임명하지 않을 거다 얘기 나왔다가 다시 또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에서는 임명 추진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있군요. 네, 윤 대통령은 전날 밤에 관련 보도에 대한 보고를 받고 어불성설이다라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국회 추천을 통해 진행될 특별감찰관 임명 문제를 대통령실이 왈가왈부하는 건 적절치 않다라고 윤 대통령이 언급했다 하고요. 특별감찰관은 참고로 국회가 추천한 3명의 후보자 가운데서 1명을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당선인 시절에 비서실장이었던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또 나섰는데요. 윤 대통령은 국회가 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았는데 법을 무력화시킬 뿐이 결코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가 끝나면 특별감찰관 추천을 위해서 원내대표 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예. 국민의힘의 한 핵심 관계자는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특별감찰관 임명을 안 한다고 비판해왔다라고 하면서 추천 절차에 돌입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뭐 논란은 뭐랄까요 진화되는 모양새인데 일단은 민주당은 또 여러 눈치 보면서 말바뀌한 거다 간보기 정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김성애 소장님부터 말씀 주시면. 일단 한겨레 신문의 보도로 나왔고 인용된 것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입니다. 이 정부의 수석은 5명밖에 없고요. 예. 핵심 관계자란 명칭을 쓸 때는 수석인 것이거든요. 수석 중에 한 사람이 대통령의 의중을 비추어서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이 직접 다른 사람을 조사하고 파헤치고 다니는 게 필요 없다. 특별감찰관이 과거에 제대로 한 게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기자에게 못 박아서 이야기했어요. 예, 그렇게 하면 보도가 특별감찰관 필요 없다라고 나온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뒤로 뭐 내부에서 조율을 해서 그날 저녁에 이제 바뀐 의견들이 오늘 아침에 보수 일간지들 중심으로 올라왔는데요. 예. 뭐 여론에 밀려서라도 계획을 바꾸셨다라고 하면 뭐 바꾼 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신 작가님. 아마도 그 누군가가 이제 흘린 것 같아요. 별로 합의되지 않은 얘기를 흘린 것 같고 그 흘린 맥락은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뭐 그 박근혜 정권에서도 날린 다음에 임명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5년 내내 공석 아니었느냐. 예. 그러니까 있으나마나한 조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이분들의 이제 코드가 뭐냐면 대통령실을 갖다 축소하는 거잖아요. 뭐 예. 모두 없애고 모두 없애고 그런 코드에서 별 생각 없이 내뱉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걸 임명하지 않는다라고 그동안에 5년 동안 계속 비판을 했었거든요. 야당에서. 아마 윤석열 후보도 거기에 이제 가담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러면 결국 말을 바꾼 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이제 다시 정리가 딱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새로운 대핵관과 전통적인 윤핵관의 싸움에서 예. 윤핵관이 자기 의지를 갖다 관철시킨 거고 그 아마 대통령의 의지도 이거 왜 쓸데없는 논란을 일으켰느냐 아마 이런 생각일 것 같아요. 예. 임명되는 수순으로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이어서 그 법무부 산하 공직자 검증기구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 의결이 됐군요. 네, 이것이 법무부와 그 소속 기관 직제 그리고 공직 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이렇게 되는데요. 예. 일부 개정령안을 상정해서 국무회의가 오늘 의결을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재가를 하고 공포를 하면 곧바로 시행이 되는데 인사정보관리단은 6월 7일 공식 출범을 할 전망입니다. 예. 한편 일각에서는 법무부 산하의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는 시행령이 아니라 정부조직법이라든지 검찰청법을 개정을 해서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예. 이에 관해서 민주당이 시행령 등의 이러한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 처리 계획 등을 국회로부터 받도록 하는 국회법 98조 2 이것으로 이제 시행령을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예. 한편 법무부에서는 인사검증 업무는 권한이라기보다는 책임에 가깝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외부 간섭을 차단하고 또 한동훈 장관이 중간 보고를 전혀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은 뭐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됐으니까 추진이 되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또 이제 이걸 통제하려고 하는 거를 검토를 하고 있군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 작가님? 그 민주당에서 너무 이제 과민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한동훈이라는 인물에 너무 꽂혀 있는 것 같거든요. 그것은 이제 이분들이 정치적 활동을 갖다 규정하는 일종의 서사가 있어요. 검찰 서사.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런 틀에서 자꾸 보니까 예. 아까도 얘기했으니까 범주 오류거든요. 이게 수사하는 데가 아니란 말이죠. 우리 편 봐주고 전체는 저편 가차없이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가 쓸 사람들을 가차없이 해야 되는 건데 그 범주 오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검증에 소홀히 해가지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그 책임을 누가 지느냐면 결국 이제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씨가 지는 거고 예. 그 일을 대통령한테 그 책임을 묻게 되지 않습니까? 예. 이런 문제인데 이걸 엉뚱하게 그 검찰 수사 그 잘못된 틀을 갖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민주당에서 이상하게 지금 과잉 반응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는. 김 소장님, 과잉 반응 맞습니까? 청와대가 검사를 직접 쓰지 못하도록 했던 데 이유가 다 있습니다. 1년을 쉬어야지만 그러니까 검찰을 그만두고 1년 동안 쉰 사람만 청와대에서 쓸 수 있게 했던 예. 이유는 검찰이 청와대에서 얻은 수사 정보를 직접 수사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이제 조처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민정수석실이 법무부로 외주가 나가면서 검사들의 이동이 어느 때보다도 자유로워졌습니다. 즉 인사검증단에 4명의 검사가 배치될 수 있는데 이들이 검찰과
인사검증단 사이를 마음대로 오갈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지금 검증 말씀을 진 작가님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보 수집이 주요 임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인사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의 파일들이 법무부에 쌓인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 네. 이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예전에도 여러 차례 공언한 바 있습니다만 예전에 범죄정보기획관실 현재 수사정보 담당관실로 되어 있는 것을 다시 격상시키겠다는 이야기 공공연하게 해왔거든요. 그래서 검찰이라는 곳에 필요 이상의 정보가 모인다. 국정원처럼 사고가 나게 돼 있습니다. 모든 것들은 사람이 선의로 다뤄도 되는 게 아니고요. 통제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총리의 인사검증까지 다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목에 대통령 말고 방울 달 사람이 없잖아요. 못 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이미 그런 일들을 갖다 민정수석실에서 해왔단 말이죠. 그 사람들 비밀리에 다 했고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질문도 안 받는데 그걸 갖다 법무부사에서 늘공들이 하고 거기 검사만이 아니라 경찰도 있고 뭐도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 위원장으로 누구냐면은 인사 담당을 할 수 있는 인사 문제 전문가를 앉혀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장관 보고도 안 받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무슨 중간 그런, 보고를 안 받겠다고 했죠. 예. 예. 근데 여기서 무슨 그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팀을 짜가지고 거기다 자료를 갖다 다 축적한 다음에 정적을 갖다 공격할 소재를 찾는다. 이거는 너무 삼류 영화 같은.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지금 현재 대검 법무부의 대변인으로 신모 검사가 임명이 됐는데요. 이 사람 예전에 대검에서 감찰 나가서 서지현 검사 미투 관련돼서 그 관련 인사 자료들을 다 빼돌려서 있던 것을 들켰어요. 그런 사람을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대변인 임명하지 말아야죠. 하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미투를 벌였던 그래서 이 문제가 있었던 서지현 검사의 파일을 가지고 들어와서 있는 사람을 대변인을 임명하는 등 이들이 정보를 갖고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작가님 생각처럼 엄격하게 그런 하지 않아요. 개별적인 에피소드하고 지금 이 조직하고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본질적인 연관은 없거든요. 인과관계는. 예. 네, 네. 뭐 일단 이 관련 논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경남 양산 평산마을 지금 여러 단체 시위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몇몇 정치인들도 입장을 내놨고요.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 SNS를 통해서 평산마을은 칼 대신 말로 사람들을 난도질하는 인권 유린의 현장이었다라고 밝히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지금 양산 상황을 이대로 모른 척 두고 보시겠느냐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문다혜 씨는 대체 세상에 어느 자식이 부모님에 대해 욕설하는 걸 버젓이 듣기만 하고 참는가. 쌍욕하고 소리 지르고 고성방가하고 욕의 수위가 세면 더 좋다고 슈퍼챗을 날린단다라고 이들 모두 공범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대리인을 통해서 보수단체 3곳에 소속된 3명과 이름을 알 수 없는 1명에 대해서 고소장을 접수했다라고 양산 경찰서를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문 전 대통령은 이 고소장에서 집회를 진행하는 동안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 이런 것들이 자행됐고 또 공공의 안녕에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 시위에 이제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 그리고 살인 및 방화 협박도 있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그 시위 현장을 한번 인서트로 들어보겠습니다. 영상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 국민들한테는 살인 백신 맞춰가지고 벌써 수십만 명 죽었는데 어디 가서 이 어디 중공으로 꺼지는지 국회 아우지로 가서 수저 맞히는지 난 여기 오늘 조선사가 복장을 입고 여기 왔어. 네가 그런 꼬라지로 뒤지는 거 봐야 내가 5년 동안 이 속에 막히는 한이 조금이라도 풀릴 것 같아. 예, 현장에 욕설이 너무 많아서요. 예, 삐소리 처리를 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여기서 평산마을에 30년 넘게 거주하고 계신 분입니다. 도예가 신한균 씨를 전화로 연결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제가 사전 녹음으로 진행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저는 신자, 한자, 균자 신항준입니다. 예. 자, 보수단체 시위가 시작된 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저로 들어간 바로 그날부터인가요? 언제부터 아닙니다. 그 시작됐습니까? 전에 그 보수 단체의 시위가 있었습니다만 예. 그 단체의 시위는 그냥 춤도 추고 예. 시다운 시위였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이제 시위가 점점 변질된 게 대통령이 오시고 하루 뒤부터 아하. 그 다음부터 시위가 아니라 욕이 등장하고 그다음에 그 욕이 발전해서 쌍욕이 되고
그 다음에 학생기 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고 그렇습니다. 예, 그럼 선생님 그 주로 어떤 내용들이었을까요? 이제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주로 욕설이 많았다,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시위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자기의 사상이라나 뜻을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러면 진정한 시위라면 욕을 할 필요가 없는데 욕이 제가 봐서는 한 80% 될 겁니다. 아, 욕이 욕으로 80%.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다 보니까 그 계속 듣고 있는 저로서는 그것은 시위가 아니라 그 인간의 그 나쁜 그 욕설을 마치 배설하는 단체라고 느껴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 결사의 자유는 어떠한 정치적 의사나 어떤 의견을 예. 자유롭게 표명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예. 욕이 80%인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시민들은 좀 납득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예를 들면 개새끼 아하. 그게 할 욕입니까? 아하.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들어보지 않으면 아마 또 그 이야기하면 제가 몸이 떨립니다. 아하, 그렇군요. 예, 예.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사진을 보니까 그 저승사자 복장을 입고 이게 아까 그거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왔는데 예. 왔다 갔다 하니까 예. 그것도 욕을 하지만 다른 단체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두 번째부터 첫날 저녁에 들어와가지고 아하. 잠을 자면서 아침 6시부터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하. 인천에 뭐 성냥공장 아가씨 노래를 하면서 아하. 그랬다면 옛날에 우리 때 인천에 성냥공장 아가씨 노래는 좀 상스러운 노래였거든요. 아하, 예. 그걸 대통령 그 김정숙 여사와 함께 빗대가지고 아하. 그 노래를 하고 욕을 하고 그리 합니다. 예. 아침에 저는 정수가 이 소리에 눈을 뜹니다. 아, 정수가 이렇게 예, 확성되고 소리를 질러버리는군요. 예, 크게. 그리고 도해지는 소리를 막을 장치가 있지만 예. 우리 앞에는 탁 있고 논밭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 메아리는 엄청나게 진하게 들립니다. 지금 보면은 그 평산마을에 48가구 정도 사신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을 주민들이 이 소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좀 피해가 심각하실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우리가 단체로 몰려가서 하니까 이제 밤에는 안 합니다. 밤에. 처음에는 새벽에 시작해서 새벽에 끝났거든요. 새벽에 그런데 시작해서. 지금은 새벽에. 밤에는 안 하지만 아하. 우리 동네 분들이 거의 나이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낮에도 거의 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낮이라고 계속 떠들어 보이소. 그래갖고 10분 정도는 지금 병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주로 정신이 어지럽다든지 귀가 울린다든지 예. 그리고 또 보청기를 끼던 분들은 하도 시끄러우니까 보청기를 빼버리고 나니까 아하. 뭔가 혼란이 일어나고 막 그런 아주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그렇군요. 주로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는 동네이기 때문에 이걸 또 항의를 제대로 할 수도 없고, 항의를 해도 이 사람들이 말을 듣지도 않고. 예, 그다음에 이 우리 동네 그 분들은 보면 내 친구의 누나기도 하고 어머니도 있습니다만 예. 그런 분들이 시골에만 평생 살아서 이런 걸 본 적이 없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치 집회 이런 거. 예. 뭐 도해지 사람들은 지나가다가 강화문이나 뭐 그런 데서 봤겠죠. 예. 비어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전혀 익숙치를 않습니다. 아하. 그 평화롭게 사시다가 이제 예. 전 대통령이 와서 이제 함께 산다고 하니까 좀 반가운 마음이 있으셨을 텐데 갑자기 듣도도 못한 저승사자 복장에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새벽부터 예. 소리를 질러대니까 이 어르신들은 굉장히 혼란스러우시겠네요. 이게 무슨 난리인가? 그런데 혼란스러워도 예. 우리 동네에 온 대통령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이웃 사촌입니다. 예. 다들 대통령을 고생하고 온 대통령이 안쓰럽게 보인다고 합니다. 네. 대통령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이 살 권리가 있는데 그런 분은 우리 마을에 오면 우리가 반겨줘야죠. 그럼 우리 마을에 온 그런 다정한 이웃을 욕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죠. 우리 마을 사람들은 그 욕하고 공격하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반감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보면 관련 그 어떤 집회 소리 자체가 그 집시법 시행령이 정한 심야 소음 기준 아래로 또 교묘하게 조정을 해가지고. 그런데 그 아래가 법이 저를 한 55데시벨 이하로 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그거를 토해지나 맞지요. 이렇게 뻥 뚫린 데는 전혀 안 울리는 법입니다. 와서 한번 들어보이소. 예. 그러니까 너무 답답하시니까 이제 경찰에 신고도 하시고 공권력을 좀 동원해서 호소하실 텐데. 예, 수십 분을 했고 했는데
토 일요일 날 되면 하여튼 요게 대잔치입니다. 그러면 그 기동 경찰들이고 마서 경찰 이중대가 말에 쫙 깔립니다만 예. 그거를 제압을 못해요. 왜냐 뭐 집시법이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나가다가 이제 욕을 했으면 이건 아니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싸움을 말리는 정도지. 아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법이 어떻게 해서 그리 되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토요일, 일요일은 정말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인데 예, 선생님 말씀하신 게 토요일 일요일이 완전히 축제입니다. 요게 축제입니다. 요게 축제, 요게 대잔치다. 이 말씀하시니까 예. 진짜 좀 가슴이 아프네요. 그 어르신들은 예. 정말 힘드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청와대 출신 민주당 전직 의원들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고 있는데 선생님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도 윤 대통령님께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민주주의는요. 예. 민주주의 정신은 저는 진보 보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올바른 민주주의 시위를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욕하는 시위는 막아야 되지 않을까요? 예. 예. 그렇군요. 얼마나 답답하시면 현 대통령도 나서야 된다 말씀하시겠어요. 한편으로는 나서기를 기도합니다. 예. 예. 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비서실에서는 이게 민형사상 책임 묻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또 밝히고 있는데. 저도 방송으로만 들었습니다. 예. 예. 그냥 답답하시니까 이 마을 사람하고 첫날은 우리 마을 어르신들은 대화도 나누고 집에 초대해서 막 웃으면서 정말 서로 즐거웠습니다만 예. 이렇게 시끄러우고 나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죠. 그래갖고 지금 대통령께서 산책도 어떻게 보면 참 또 산책 못한다 뭐 저 시위하시는 분들이 좋아할까 싶어서 함부로 말도 못하겠습니다. 아하, 참 안타깝네요. 그럼 이 현 상황에서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보이고.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는 예. 더 이래갖고 지금 착착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예. 법 전문가들도 아니고 예. 고발을 하려면 일일이 녹음을 해야 되는데 녹음기도 살 돈도 없고 예.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 전체 차원에서 또 이러한 시위하는 분들에게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짜고 계신다. 예. 예, 지금 마을에서 또 대책을 준비하시는 것 같은데 빨리 평온한 일상이 회복되시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 후 머무는 곳이죠. 평산마을에 사는 도예가 신한균 선생이었습니다. 예, 자 평산마을 주민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자, 이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진 작가님부터. 그 상황이 좀 다른 것 같거든요. 도심에서 적용되는 기준하고 55데시벨. 그다음에 네, 52데시벨. 정말 그 시골에서 한적한 시골에서 적용되는 기준이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약간의 개정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무엇보다도 사실 법을 개정해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건 시민사회의 윤리에 맡겨야 될 문제거든요. 성숙한 시민의식. 근데 지금 쓰레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보통 쓰레기보다 더 나쁜 게 그냥 쓰레기들은 조용하잖아.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더 나쁜 건 뭐냐면 이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한테 돈 보내주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슈퍼챗하고 그다음에 잘한다고 거들고 심지어는 또 뭐냐면 정도가 있는데 1등급이 그들이고 2등급은 뭐냐면 너도 옛날에 양념 발언했잖아. 쌤통이다. 이 2등급이거든요. 같은 종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짓을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일을 5년 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할 수도 있어요. 이걸 허용을 한다면. 예. 우린 이거는 진보 보수를 떠나서 합의해야 되는 거고 이런 사람들 사회에서 격리시켜야 되는 겁니다. 예. 이거 보수가 아니거든요. 이건 뭐 보수 여기다 보수라는 이름 붙이는 게 보수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하고 그쪽에서 먼저 확실하게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좀 윤석열 대통령도 한마디 좀 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명확하게 이건 아니지 않냐. 대통령이 한마디 해라. 자, 김 소장님은 위아동문입니다. 공감입니까? 예, 뭐 알겠습니다. 시간이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김수인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